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올 한 주도 잘 마무리하셨나요?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식 얘기도 좋은데 주말이 되게 되면 사람 사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고 싶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테슬라 얘기를 먼저 조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밝아진 하루로 시작을 합니다. 컨슈머 리포트에서 뭔가가 또 하나 나왔는데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스들을 찾아봤는데 어디서 누구를 설문조사하는 건지는 안 나와 있지만 테슬라한테 감정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결과를 나오긴 했습니다. 물론 다른 BMW나 벤츠 등도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믿을 만한 차를 만드느냐 이것에 대한 이제 랭킹을 매겼는데 보기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1위는 어떤 기업일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컨슈머 리포트라고 해서 테슬라가 1위를 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은 들긴 했습니다. 여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일 수는 있는데 그래서 어쩐가 보니까 마츠다가 1위였습니다. 그래서 그래 어쨌든 일본 차들이 고장도 적고 좋기는 하지. 그러면서 도요타나 렉서스들도 쭉 보이고 뷰익도 GM의 준 프리미엄 브랜드니까 객관적으로 봐야 하니까 또 그런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위도 혼다였고 6위는 현대였습니다. 그런데 쭉 봐도 없더라고요. 계속 스크롤 내리는데 없습니다. 그러다가 25위 이게 총 26위 중에서 25위에 테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링컨이고요. 여러가지 그래서 생각이 들다가 이게 무슨 미운오리 새끼 동화를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게 참 26개의 브랜드 중에 25위는 조금 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 그래서 이런 브랜드가 중요하겠습니까? 어쨌든 만드는 대로 팔리는 기업이고 미오노리 새끼라고 해도 동화 속에서는 곤이 백조가 되는 게 이기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드디어 전기차 전성시대가 열려갑니다. 이제 아무도 오토메이커 CEO들 중에서 전기차 그거 아무도 안 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전기차 전성시대를 맞이함에 따라 또다시 한번 저번에 모델 S 화재 얘기처럼 7년 전과 비슷한 얘기들도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GM은 최근에 투자 계획에서 전기차 관련 투자를 늘리면서 전기차의 포트폴리오, 한마디로 이제 제품군을 늘려서 이 EV 레이스, 전기차 경쟁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밑에 있는 세부적인 사항이 있는데 이걸 이제 짚어드리자면 계획된 글로벌 전기차를 30대 출시하고 가솔린이나 디젤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 제품에 대한 지출을 더 늘리고 10년, 한 15년 이 정도까지 GM의 얼티엄 배터리 팩은 가격은 60% 낮추고 밀도는 2배 이상 높이겠다는 것. 이거는 이제 LG화학이랑 같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GM의 얼티엄 기반 전기차 최대 주행거리를 450마일로 늘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빠르게 가져가고 있는 상태이죠. 해당 업계에서 발빠르게 전기차로 나아가는 대표적인 기업이 GM과 폭스바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 기업들 중에. 그 중에 폭스바겐의 새로운 2025 계획은 전기 모빌리티, 폭스바겐이 그 외에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에도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전기화된 모빌리티 시장에서 그리고 전체적인 디지털화에서만 860억 달러를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전기차 분야에서만 410억 달러 정도를 전용 투자한다는 것이 골자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GM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전기차 쪽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 GM 롱, 포드 숏이라고 할 정도로 GM은 그나마 빨리 바뀌고 있다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이죠. GMC 험머 EV의 개발 일정을 5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개발자들이 갈려나갔겠습니까? 그리고 전기 픽업 트럭을 포함해서 3개의 GMC 얼티엄 등록 차량에 이 작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 9월 17일 날 자료에서 고성능 스포츠카부터 픽업 트럭에 이르기까지 더 빠르고 더 싸게 적용할 수 있는 아웃소싱에서 그냥 갖다 넣는 게 아니라 다양한 차량에 이를 수 있는 것을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그러한 엔지니어의 얘기가 있었던 바 있었죠.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돌아 사실 어느 때는 전기차 누가 타냐 이런 얘기도 공공연하게 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시간이 정답을 말해주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시장에 잘 적응해가고 있는 GM과 폭스바겐의 모습들도 볼 수 있었는데 그런데 다만 이들의 문제가 이제 예전에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뚫어가면서 느꼈던 그러한 고충들을 지금 느끼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들의 고민 중에 테슬라가 고민했던 것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죠. 기존의 딜러십이 이런 전기차나 자율주행 모델을 제대로 팔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겠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꾸 굳이 전기차 왜 사냐, 하이브리드 쪽으로 자꾸 밀어주니까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난이도 높은 설명들이 필요한 이슈들도 있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7년 전 계속해서 고민했던 내용 중에 하나였죠.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도를 보게 되면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테슬라의 직접 판매 방식을 원한다, 다이렉트 세일즈 방식을 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랬을 수 있지만 딜러십 망이, 차 판매하시는 분들의 망이 워낙 강력하여서 언급하기조차 힘들고 까다롭던 시기가 있었죠. 푸조 시트로엔 그룹의 CEO인 카를로스 타바라스는 소비자가 이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에 익숙해졌고 사실 이게 예외일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푸조 시트로엔 그룹은 온라인으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으며 고객이 쇼룸에 갈 필요 없이, 차 전시장에 갈 필요 없이 더 많은 거래를 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죠. 여기에 더해 폭스바겐의 세일즈 총책임자인 스택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폭스바겐의 주력 EV인 ID3 전기차 쪽부터는 본격적으로 기존의 프랜차이즈 모델, 기존의 딜러십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도하는 에이전시 모델을 통해서 한마디로 조금 더 고객과 가까운 방식에서 영업하겠다는 것이죠. 이제는 고객이 폭스바겐에 직접 주문하고 딜러 수수료는 고정되는 모델이 됩니다. 지역 대리점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테스트 드라이브를 하고 거래하고 차량을 인도하는 역할 정도로 제한되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것이 좋은 점도 있을 수 있고 나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에 이렇게 뭔가를 가장 강력한 네트워크를 가졌던 기업일수록 이전에 잘했던 것이 새롭게 뭔가를 부수고 나아가야 할 때는 이것이 곧바로 전환 비용으로 연결된다는 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환 비용을 얼마나 더 많이 내게 되느냐, 얼마나 더 그것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는 문제에서 기존의 기업들이 테슬라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조금의 진통을 더 많이 겪어야 할 것임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임러 같은 경우에도 보자면 여기는 벤츠로 유명한 그룹이죠. 다임러가 바로 딜러십이 강한 지역에서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아프리카나 스웨덴 쪽에서 직접 판매 모델을 설정을 하고 있고 이제는 오스트리아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출시하고 호주나 기타 시장으로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죠. 다임러의 영업 책임자가 말하기도 2025년까지 승용차 판매의 25%를 온라인 판매를 통해서 하겠다. 그러면서 수억 유로를 투자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정도 생각해 본다면 테슬라가 7년 전에 겪었던 진통이 똑같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 본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찬 시도였고 굉장히 힘든 시도였는데 한국에서도 그 정도로 당시에 뉴스가 많았죠. 딜러 이용 규정이 프랜차이즈 법에 위반된다면서 한때 법적인 수많은 싸움을 하고 다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유통 쪽에서는 이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고객 경험 관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딜로이트 컨설팅 자료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차량 제조회사들이 사용하는 세일즈 모델이 3개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딜러십 모델, 기존의 딜러십 모델이죠. 두 번째는 하이브리드, 양쪽을 다 사용하는 모델. 세 번째는 직접 판매 모델입니다. 첫 번째인 딜러십 쪽은 벤츠나 BMW, 아우디 등의 기존 모델이 대부분 이쪽을 택해왔었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BYD가 대표적입니다. 중국의 대표적인 상용차 전기차도 만들고 그 외의 전기차들도 만드는 그런 회사이죠. 딜러십 네트워크도 가지고 있지만 자체적인 유통망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이전시도 있기 때문에 푸시앤풀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엔 직접 판매 모델은 테슬라와 니오가 유명합니다. 중국의 소비자들도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딜러를 우회하여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을 더 원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고객과의 모든 접점, 터치포인트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고객 경험의 일부로서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조차도 사실상의 수직 통합화를 하듯이 OEM들이 가져가야 하는 것이 제 기준에는 조금 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7년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최근에 몇 가지 말씀드렸던 것들을 모아봤는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딜러십 규정 때문에 프랜차이즈 법을 위반했다면서 많은 곤혹을 치러야 했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소개드린 바 있었죠. 모델 S의 화재 사고 때문에 이에 대한 해명을 하러 돌아다녀야 했던 시기였고, 그리고 또한 2013년까지만 하더라도 1, 2주 정도로 버틸 수 있는 현금, 아주 찰랑찰랑한 현금 가지고 겨우겨우 유지해왔던 경영 환경이기도 했습니다.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이때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걸 보면서 여러가지 느끼는 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7년이 넘는, 그리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약간은 외곽에서,
약간은 주목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그러나 소수는 인정하는 그러한 환경을 얼만큼 버텨낼 수 있을까? 내가 맞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가 드네요. 그리고 이어서 영국은 가솔린 차를 판매하지 않도록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보리스 존슨 총리 하에서의 전환인데 원래 약속은 2035년까지 금지였으나 5년 더 당겨서 2030년까지 중단하도록 강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즈 단계로 보면 세부 디테일은 2035년까지 하이브리드 차와 밴은 금지하는 것을 명했습니다. 현재 이제 10월에 등록되는 수를 보게 되면 가솔린이 49.5%, 디젤이 14.9%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2030년까지이기 때문에 차의 평균 수명 주기를 생각해 볼 때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뉴스였죠. 그리고 또 하나로 테슬라의 길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불과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포드는 자동차 제조업계가 셀까지 제조하는 시설을 갖는 것은 이점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포드였는데요. 당시 포드 CEO가 심층적인 조사를 해본 결과 포드는 결국에 자체적인 셀 제조를 하지 않고 회사 시설 R&D에서 셀을 연구하고 개선하는 센터는 만들겠지만 배터리는 여전히 타사에서 받겠다는 현재의 길을 고수하겠다고 이것이 불과 2분기의 어닝콜입니다. 그런데 아주 최근에는 배터리 셀 제조 시설에 대해서 포드가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예전에 GM이 그랬던 것처럼 테슬라의 방식대로 셀 제조단까지 어느 정도 이상의 기술력을 수직 통합하는 것이 비용 관리나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더 수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느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말하려면 여기서 끝내면 됩니다. 그런데 제 성격상 다른 것들도 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의 내용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도 맞습니다. 일단 여기에 기사는 이렇게 났는데 이걸 전해드리면서 어떤 내용이 디테일에 들어가냐면 여기 내용은 2분기 어닝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어닝콜은 포드의 전 CEO인 짐 해켓이 말했던 것이고 지금 이 말을 한 사람은 짐 파릴리 그러니까 신임 CEO가 10월 때부터 이끌기 시작함에 따라 이 가능성이 열고 있다고 말한 점입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충분한 전기차 볼륨을 갖게 될 것이므로 긍정적이라는 뉘앙스까지 풍겼음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 이전 CEO가 했던 말을 호떡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체면이 상할까봐 애둘러 셀 제조에 대해서 완곡하게 표현한 것 같다고 생각도 됩니다. 컨센서스 중에 하나는 이제 유명한 사건이었죠. 좀 더 시니컬할 수도 있는데 모건 스탠리가 이제는 본인이 다 샀나 보죠. 이제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본인들이 높였는데요. 시장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했고 목표 주가는 $360에서 $541로 높였습니다. 왜 원래는 이제 단자리는 없애는 게 맞는데 이걸 넣었는지는 디테일은 다음 장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서 테슬라의 실적에서 소프트웨어와 서비스의 사업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제 이전에는 자동차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주로 줬다가 소프트웨어 수익까지 늘면서 그것에 대한 PE 멀티플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그러한 디테일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총 유효 시장이 크게 접근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이제 비즈니스 사업 계획서를 다루고 스타트업에 계셨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잘 아실 내용일 텐데 맨날 보시던 내용일 거죠. 이거는 TAM은 총 유효 시장을 뜻합니다. 총 유효 시장.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듯이 LED면은 LED 전체의 시장을 말하는 것이고 SAM은 서비스할 수 있는 유효 시장. 그러니까 내가 내 제품의 기술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시장. 그리고 SOM은 주로 이제 이거는 사업계획서 만들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확보 가능한 시장 규모를 주로 말합니다. 초기 단계 때 사업이 얼마나 서비스할 수 있느냐, 얼마 정도의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느냐는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할 때 쓰는 것이죠. 수익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 보면 모건 스탠리 아담 조나스의 매스 결과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254이고 에너지 사업이 $12로 도합 $266, 테슬라의 보험 사업이 포함되어서 $15 포함된 $281, 승차공유 및 모빌리티에 대한 가치평가가 $38로 도합 $319, 소프트웨어 및 네트워크가 $164로 $483, 테슬라의 그리고 마지막 서드파티 비즈니스가 $58로 $541의 가치평가 모델을 바탕으로 한 목표 가격이 산출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서 끝났습니다. 오늘은 조금 흰색 테마로 바꿔왔는데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실 수도 있고 저는 원래 조금 어두운 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그렇고 크롬도 그렇고 다 야간 테마가 있으면 갤럭시 제가 쓰는 것도 그렇고 다 야간 테마로 바꿨었습니다. 어두운 환경을 좋아했는데
뭐 흰색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실 것 같고, 그리고 보다 보니까 너무 검정색은 칙칙한 것도 같고, 그래서 한번 또 바꿔봤습니다. 폰트가 작다고 좋은 이제 피드백을 주셔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바꿔가고 있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발전돼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 매일 찾아주시는 분들께 항상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